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최은영은 어머니 김말순의 그림자처럼 살아왔습니다. 치매라는 무서운 병마와 싸우는 어머니 곁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간병을 했죠. 미혼인 채로 40대 후반까지 온 인생을 바쳐가며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겨드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밤에는 어머니가 깊게 잠들 때까지 침대 옆에서 지키곤 했죠. 반면 오빠인 최도훈은 사업 실패를 거듭하며 어머니 집에 얹혀 살면서도 간병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가끔 얼굴을 내밀어도 형식적인 안부 인사만 하고는 금세 자리를 뜨곤 했죠. 은영이 혼자서 모든 부담을 감당하는 동안 도훈은 또 다른 사업 아이템을 찾아다니느라 바빴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는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깜빡하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은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어머니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사진을 보며 기억을 되살리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은영이에요. 딸 은영이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은영은 어머니의 침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죠. 지난 몇 달간 거의 의식을 잃고 지내던 어머니였지만 은영은 한순간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회복이 어렵다고 했지만 은영만은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새벽 3시경 말순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은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그 손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지만 은영은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잡았던 그 손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장례 준비도 모두 은영의 몫이었습니다. 도훈은 급한 사업 미팅이 있다며 장례식장에 얼굴만 비추고 사라졌죠. 문상객들을 맞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마지막 배웅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냈습니다. 10년 동안 그래왔듯이 말입니다. 조문객들 중에는 은영을 처음 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느라 바깥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아, 딸분이 계셨구나.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은영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장례를 마친 지 사흘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두드렸죠. 은영은 누군지 궁금해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고인의 유언장 집행을 위해 왔습니다. 김정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거실에 앉아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유언장을 남겼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거든요. 급히 연락을 받고 온 도훈도 자리에 앉았죠. 그의 표정에는 기대감이 역력했습니다. 김말순 여사의 유언에 따르면 변호사가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습니다. 전 재산 10억 원 전부를 아들 최도훈에게 상속한다. 은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10년 동안 어머니를 돌본 자신은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죠. 반면 거의 간병에 참여하지 않았던 도훈이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언장에 명시된 내용이 분명합니다. 다른 상속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네요. 도훈은 옆에서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뜻이니까 받아들여야지. 나도 어쩔 수 없네. 미안하다, 은영아. 그 말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변호사가 떠난 후 은영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모든 것을 바쳐 어머니를 돌봤는데 결국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현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며칠 후 장례식에 참석했던 이웃들로부터 더욱 상처가 되는 말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던 중이었죠. 그런데 최 씨 집에 딸이 있긴 했어? 나는 그냥 간병인인 줄 알았는데. 아, 맞다. 결혼도 안 하고 어머니만 돌보던 그 사람 말이지. 그런데 상속은 못 받았다며. 그럼 그동안 뭐하러 그렇게 살았대? 정말 바보 같네. 이런 말들이 은영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한 일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정말로 자신은 딸이 아니라 그저 무료 간병인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어머니는 정말로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도훈은 상속받은 재산을 정리하러 다니느라 바빠 보였습니다. 은행을 오가며 어머니 명의의 계좌들을 정리하고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챙기느라 분주했죠. 은영을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산을 나누자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은영아, 어머니가 널 유언장에서 빼신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어머니가 그렇게 무정한 분이 아니잖아. 나도 뭐라고 할 수 없네. 도훈의 말에는 가식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무정하다고 하면서도 유언장의 내용에는 의문을 표하지 않았죠. 은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뜻이라고 하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은영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친구도 연인도 없이 오직 어머니만 바라보며 살아온 시간들이 모두 헛된 것이었나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은영의 일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생소한 번호였지만 은영은 전화를 받았죠. 요즘 들어 보험이나 대출 관련 전화가 많아서 처음에는 그런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혹시 최은영 씨이신가요?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음성이었지만 확실하지 않았죠. 목소리에서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세요? 저는 윤성재입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기억나시나요? 은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윤성재. 고등학교 시절 은밀히 좋아했던 그 사람이었죠. 키가 크고 성격이 온화했던 그 사람. 졸업 후 연락이 끊어져 어떻게 지내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전화를 하다니 놀라웠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아, 성재.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고 연락하셨어요? 사실 변호사 일을 하고 있어서 김말순 여사님 상속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은영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반가운 마음과 동시에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워졌죠.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황을 성재가 알고 있다는 것이 민망했습니다. 아마 법조계에서 화제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어머님의 유언장을 직접 보셨나요? 원본 말고 사본이라도요. 아니요. 김정수 변호사님이 내용만 읽어주셨어요. 왜 그러세요? 성재의 목소리에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지금 상속 과정에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가 법조계에서 들은 얘기로는 이 사건에 의문점이 많다고 하네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은영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느꼈던 의구심이 맞는 것일까요? 정말로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 걸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20여 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믿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네,
언제든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점이 있는 건가요? 직접 만나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요. 이틀 후 성재와 은영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20여 년 만에 마주한 성재는 여전히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표정은 심각했죠.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정말 변호사 같았습니다. 은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은영 씨.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어 죄송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연락해 주셨어. 고마워요. 그런데 정말 뭔가 이상한 일이 있는 건가요? 성재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은영 씨,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어머님께서 유언장을 2번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유언장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은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2번이라고요? 그럴 리가 있나요? 네. 첫 번째 유언장에서는 은영 씨에게도 상당한 몫이 할당되어 있었습니다. 5억 원 정도였죠. 그런데 사망 몇 주 전에 새로운 유언장이 작성되었습니다. 성재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건 첫 번째 유언장 작성 당시 녹음된 파일의 일부입니다. 어머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법적으로 문제없이 입수한 자료입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분명 어머니 말순의 것이었습니다. 비록 목소리가 약해져 있었지만 또렷했죠. 은영이가 내 인생을 지켜줬지. 그 애한테 절반은 줘야지. 10년 동안 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결혼도 포기하고 나만 돌봐줬잖아. 도훈이는 돈만 달라고 하고 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희생을 알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지막 유언장에서는 자신이 완전히 배제되었을까요?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성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2번째 유언장 작성 당시 어머님의 의식 상태가 매우 불분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진 기록을 보면 그 시기에 치매가 심하게 악화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작성 과정에서 도훈 씨가 계속 옆에 있었다고 하네요. 은영은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혹시 오빠가 어머니를 압박해서 유언장을 바꾸게 한 것일까요?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걸까요? 성재는 또 다른 증언도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님의 오랜 친구분인 노희정 씨를 만났는데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증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은영은 성재와 함께 노희정을 만났습니다. 희정은 말순과 50년 가까이 친구로 지낸 동갑내기였죠. 작은 찻집에서 만난 희정은 피곤해 보였지만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말순이가 마지막 몇 달 동안 너무 힘들어했어. 희정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도훈이가 계속 어머니를 압박했거든. 돈 때문에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지. 나도 보다 못해서 몇 번 말렸는데 어떤 압박을 했나요? 은영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어머니 통장을 달라고 했어. 말순이가 거절하니까 나중에는 아예 협박까지 했다고 하더라고. 요양원에 보내버리겠다면서. 은영이 너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요양원 가는 걸 정말 무서워하셨거든. 희정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도훈이 어머니를 정서적으로 학대하면서 유언장을 바꾸도록 강요했다는 것이었죠. 은영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그 고통을 감당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몇 달 동안은 어머니 약도 이상하게 관리했어. 의사 몰래 처방을 바꾸기도 하고 치매약을 제대로 안 드시게 해서 더 헷갈리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나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 성재는 이 모든 증언들과 의료 기록을 종합해서 상속 무효 소송을 제안했습니다.
은영은 처음에 망설였죠. 오빠와 법정에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성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형사사건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머님을 상대로 한 경제적 학대와 의료 방임, 그리고 유언장 강요까지. 이 모든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은영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정말 오빠를 고발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어머니가 당하신 일을 생각하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라도 싸워야겠다고 생각했죠. 단 한 번도 어머니께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만큼은 스스로를 지켜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진짜 뜻을 밝혀내고 싶어요.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은영은 생전 처음 법정이라는 곳에 발을 들여놓았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판사 앞에 선이 떨렸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후련함도 느꼈습니다. 마침내 진실을 밝힐 기회가 온 것이었죠. 방청석에는 몇몇 기자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성재 변호사는 차근차근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유언장의 녹음 파일, 희정의 증언, 그리고 도훈이 어머니의 의료진과 몰래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들까지 모든 것이 법정에 공개되었습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될 때마다 법정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도훈이 어머니의 치매 약물을 임의로 조절했다는 사실이었죠. 의사의 처방과 다르게 약을 먹이면서 어머니의 판단력을 더욱 흐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의료진 증언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약을 복용했다면 어머니의 상태가 그렇게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모친의 의식이 흐려진 상태에서 협박과 강요를 통해 유언장을 변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성재가 법정에서 논리정연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재산 범죄이자 노인 학대입니다. 도훈 측 변호사는 반박했지만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특히 희정이 법정에 나와서 한 증언이 결정적이었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순이가 마지막에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은영이한테 미안하다. 도훈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때 말순이가 울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죽으면 은영이가 어떻게 살겠냐고 하더라고요. 은영은 그 증언을 들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걱정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도훈은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반성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나기까지는 몇 주가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은영은 초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평온했죠. 진실을 말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성재는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격려해 주었고 그 덕분에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판결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법원은 피고 최도훈이 모친에 대한 경제적 학대와 강요를 통해 작성된 두 번째 유언장을 무효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최초 유언장에 따라 상속 재산 10억 원을 원고 최은영과 피고 최도훈이 각각 5억 원씩 균등 상속하도록 명령합니다. 법정에서 은영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감에서 나온 것이었죠. 마침내 자신이 어머니의 진짜 딸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은영이 성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어머니의 딸이었다는 증거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10년 동안 제가 한 일이 의미 있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판결 직후 수사기관에서는 도훈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죠. 어머니에 대한 경제적 학대, 의료 방임, 그리고 유언장 강요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머니 생전에 몰래 통장에서 인출한 거액의 돈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사업 자금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도박과 향락비로 사용했던 것이었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도훈은 지난 3년 동안 어머니 명의로 총 2억 원 가까운 돈을 몰래 인출했습니다.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대부분 잃었고 일부는 술집과 유흥업소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영은 그 사실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돌보느라 바쁜 사이에 오빠가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니요. 어머니가 간간히 통장이 어디 갔지? 라고 하셨던 것도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도훈은 법정을 떠나면서 은영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결국 마지막에도 너한테만은 지지 않으려고 한 거야. 그런데 결국 내가 이겼네. 만족하냐? 은영은 그 말을 듣고 쓸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승부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었는데 오빠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자신이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인정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이 밝혀진 거죠. 성재는 은영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힘드셨죠? 하지만 이제 어머님도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상속 문제가 정리된 후 은영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일이었죠. 법정 다니느라 바빠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방의 옷장을 하나씩 정리하는데 깊숙한 곳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사진, 중학교 졸업 사진, 고등학교 수학여행 사진까지 어머니가 소중히 보관하고 계셨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 사이에 편지 한 통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편지는 어머니 말순의 필체였습니다. 치매가 시작되기 전에 써둔 것 같았죠. 손글씨가 또렷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은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난 너 같은 착한 딸을 둘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나를 돌봐주는 동안 나는 고마움보다 미안함이 더 컸단다. 내 인생을 나 때문에 망치는 것 같아서 결혼도 못하고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오직 나만 돌보느라. 하지만 너 덕분에 나는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살 수 있었어. 고마워, 내 딸아. 엄마가 죽으면 내 인생을 찾아서 살아.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은영은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렀을 뿐이었습니다. 치매 때문에 마지막에는 제대로 말씀도 못하셨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자신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은영은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젊었을 때의 어머니 모습이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때는 아직 치매도 없었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였겠지요. 어머니,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알겠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몇 달 후 은영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상속받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기로 했죠. 처음에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10년 동안 간병만 했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했거든요. 그러던 중 지역의 요양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재가 소개해준 곳이었죠. 치매로 고생하는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10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봉사활동 날, 은영은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상담을 맡았습니다. 간병의 어려움, 경제적 부담, 가족 간의 갈등 등 자신이 겪었던 모든 문제들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겪고 있었습니다. 정말 힘드시죠? 저도 10년 동안 어머니를 돌봤거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은영의 말에 상담받던 중년 여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 마음을 아시는군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 마음 드는 게 당연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자신의 삶도 포기하면 안 되고요. 은영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주었습니다. 간병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방법, 스트레스 관리법, 그리고 가족들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까지 10년 동안 쌓인 노하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은영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재도 가끔 봉사활동 현장에 와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노인 학대나 상속 관련 법률 상담을 무료로 해주는 것이었죠. 그 과정에서 은영과 성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은영 씨가 이런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재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고도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시니까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죠. 은영에게는 아직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극복할 시간이 필요했고 성재도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은영은 요양병원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간병 경험과 상담 능력을 인정받아서였죠. 처음으로 자신만의 일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48세의 늦은 나이였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지워지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은영이 첫 출근 날 혼잣말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은영은 비로소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낸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묘소에 갔을 때 은영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제 인생을 찾았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써주신 편지대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돌봤던 시간들이 전혀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 시간 덕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거든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은영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죠. 성재와의 관계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이었죠. 고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을 때 더욱 빛이 난다는 것을 은영은 이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진짜 유산은 10억 원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과 누군가를 돌보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